그러니까 사람이 일반 환경성이 자, 이해 못하는 경우가 그 때문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식 방정식까지 했는데, 그 핵심은 외력이 중력을 제외한 전자기력, 양력, 강력, 그 외력인데, 외력이 없는 모든 존재들은 다 요 지구대식 방정식을 따라서 만족하는 경로를 갖다가 그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인공위성 많잖아요. 지구가 있으면 인공위성이 뭐 GPS 위성 같은 경우는 원운동할 거고, 대다수의 또 위성들은 다 이렇게 타원을 그리게 돼요. 이렇게 타원을 그리는데, 마찬가지로 그 인공위성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그 로켓을 분사해가지고 가속 운동을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우주 나갔을 때는 로켓 분사를 다 끈단 말이죠. 그때는 끊는 순간부터는 이제 외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 이제 의식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뭐 얘가 이렇게 타원을 그리든 원을 그리든 어쨌든 간에 얘도 타원 그리지만 등속 직선 운동이고, 이게 우주선 인공위성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GPS 위성도 원을 그리지만 얘도 등속 직선 운동이고, 얘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항상 그 9.8 메타버스 계산을 항상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표면에 9.8 메타버스 계산을 하는 가속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커브 운동을 그리는 거는 지표면에 내가 서 있을 때 입장에서 본 거죠. 그래서 지표면에 서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타워 운동이고 얘는 등속 원운동인데, 실제적으로 요 인공위성에 탄 사람들은 등속 직선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 우주 정거장 안에 우리 텔레비에서 이제 잠깐씩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 등속 원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타원 운동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을 보세요. 텔레비 보면 이렇게 아무 힘이 없거든요. 이렇게 등속이 떠다니잖아요.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 하는 상태에서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힘이 나한테 받지 않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 바위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툭 뛰어내리면, 응? 툭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뛰어내리는 순간부터 얘는 또 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인데 그 상황은 우리가 알잖아요. 확 떨어지는 순간에는 내가 아무 힘이 없이 그냥 편하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론 여기서 부딪히면 죽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렇다는 얘기고, 똑같이 그런 상황이 여기 인공위성에 탄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등속 직선 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대식 방정식이 이제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행성 궤도를 우리가 구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행성 궤도 있잖아요, 이거. 요 궤도도 마찬가지로
지오대식 방정식을 써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궤도를 우리가 그 공식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도출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작업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64개 개수들을 일일이 다 구해줘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하는 게 장난이 아니지. 요 개수를 다 구해줘가지고 그 행성의 궤도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책에 어떤 내용의 반절 이상이 그런 계산을 하는데 다 그 분량이 그렇게 많다고요, 이게. 그래서 지오대식 방정식까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리만 공률 텐사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시공간이 이게 휘어져 있단 말이죠. 휘어져 있는데 어떤 휘어진 정도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블랙홀 근처 가면은 시공간이 확 휘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태양 근처 가면은 좀 덜 휘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구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시공간이 완전히 덜 휘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러한 휘어진 정도를 알고 싶은 게 바로 그 리만 공률 텐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휘어진 정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 지구 표면에서 지구 질량이 해가지고 지금 이게 휘어져 있어요. 공간이 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 펜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펜 하나 더 있나? 또 마이크 좀 하나 갖다 줄래요? 저기 마이크로 할까? 선생님 마이크 좀 하나 좀.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벡터가 있는 거죠, 벡터가. 그래서 동일한 벡터인데 하나는 내가 갖고 있고 하나는 딴 사람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떤 직사각형 있잖아요. 직사각형 따라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 이게 살짝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 공간의 어떤 기저 벡터들이 다 바뀌잖아요. 포인트마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때 기저 벡터가 달라지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 갔더니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은 요 동일한 벡터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포인트마다 시공간이 다 다르니까, 공간이. 그래서 이제 블랙홀 가서 이제 표면 근처에 가서 이 실험을 하면, 동일한 실험을 하면, 블랙홀 근처에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확 치는 이 벡터하고 벡터 사이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 버려요. 왜냐면 거기는 시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태양에 가서 좀 동일한 실험을 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 오면은 살짝 차이가 있는 거죠. 벡터 차이가 살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면에서 우리가 그 실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면은 차이가 있긴 있는데 거의 구분을 못하는 정도로 이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곡률이라고 하는데, 곡률이 많이 이어진 데서는 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좀 덜 이어진 데서는 얘가 그 차이 벡터가 적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시공간이 얼마나 헤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곡률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리만 곡률 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만 곡률 탄소와 표시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 R 있는데, 응?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요 포인트가 I 구수좌표계고, 그 다음에 요 포인트가 J 구수좌표계, 요 포인트가 K 구수좌표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벡터를 J로 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차이 벡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I에 있는 하나의 벡터를 J로 갔다가 J와 K로 이루어지는 지사각형으로 이렇게 라운딩을 하면은 어떤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의 기저 벡터를 L 구수좌표계도 받고, 그 개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걸 우리가 리만 곡률 탄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차이를, 요 벡터를 지금 내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면 두 개로 해야 되는구나. 요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오면 차이가 생겨. 그 다음에, 요 그림 13, 두 번째의 그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면 여기서 차이가 생겨.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면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세 방향으로 제가 한 거예요. 세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또 이렇게 차이가 생겼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이렇게 하니까 이 차이 벡터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거죠. 이 차이 벡터들이 이렇게 다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차이 벡터는 내가 이렇게 표시했고, 요 차이 벡터는 내가 이렇게 표시했고, 요 차이 벡터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요 빨간 차이 벡터들을 여기 L 구수좌표계로 이걸 다 평행해서 가져와봐. 이렇게 오고, 이걸 갖고 오고, 또 얘도 이렇게 갖고 와봐. 그러면은 각 벡터들이 이렇게 딱 아구가 딱 맞아버려. 차이 벡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얘가. 그러니까
그 차이 벡터들이 하나 바꾸고 또 하나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고 또 하나 갖고 와서 붙여놓으니까 아구가 딱 차이가 딱 맞아버리는 거야. 그지? 아구가 딱 왜 맞냐? 이게 딱 아구가 맞으면 바로 이게 생긴다, 이게. 요 벡터를 더하면 0이 되는 거야. 이 아구가 맞다는 얘기는 이게 0이라는 얘기야, 0. 그럼 내가 이렇게 말로 설명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냐? 어? 진짜 사실이요.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 책에 이제 보시면 그 몇 페이지냐면 그 68페이지 보실래요? (68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이게 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수고가 돼버려요. 다 이놈하고 이놈 다 지워져 가지고 이게 0이 돼버려. 68페이지.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 이렇게 딱 짝짝으로 두 개씩 다 맞아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 제로가 돼.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나와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그 1차 비앙키 항등식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공변 미분을 한 거예요. 공변 미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뭐냐면 여기는 개수가 위에가 있죠. 여기는 개수가 요 L이 개수인데 요거는 개수가 M이거든요. M이 여기는 밑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걸 또 뭐 헷갈려 해. 그 매트릭 텐서도 보면은 그 G에 위에다 또 I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G에 또 밑에다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거는 이제 그 1회차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첨자가 밑에가 있잖아요. 밑에가 있을 때 개수는 첨자를 위로 줬어요. 위로. 그 다음에 반변 기저를 샀을 때의 기저 벡터는 첨자가 위로 가 있고 그 개수들은 다 첨자를 밑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비앙키 항등식에서 요거 위로 가 있잖아요. 계속 위로. 요거는 공변 기저를 써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개수가 밑으로 가 있거든요. 요거는 반변 기저를 써가지고 나온 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요걸 공변 미분해가지고 요거를 밑으로 내려. 개수를 내린 다음에 공변 미분을 한 거예요. 하면 제로가 돼. 개수를 내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요.
개수를 내리는 방법은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B의 위로 가니까 뭡니까 이게? 이거 공변 기저의 어떤 개수를 표시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걸 내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G의 그 I, J를 곱하면 돼. 요 개수에다가 요 매트릭스에서 G, I, J를 곱하면 요 I가 펴지고 B, I로 남아. 이게 공변 기저의 개수가 이걸 곱하면 반변 기저의 개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4장 PPT에서는 제가 뺐는데 아마 4장에 나와 있을 겁니다. 4장에 나와 있네요. 4장에 44페이지에 그 4.16하고 그 4.17, 식 4.1 그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공변 미분을 하면 제로가 되는데, 요것도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다 수고가 돼가지고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68페이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네, 74페이지 바닥에 있네요. 네. 74페이지 보면 네. 5가 초달 30대 보면 5가 플러스잖아요. 예. 여기 있는 건 제가 잘못됐네. 이것 인쇄가. 몇 페이지? 저기 인쇄가 잘못됐네. 네, 보니까. 7.4에 보면 제대로 됐는데, 7.4는 제대로 됐는데, 그 앞에가 잘못됐네. 7.30 그 밑에가 잘못됐네. 부호가. 7.4식이 맞는 거예요. 7.4식이. 인쇄를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있더라고. 부호가 막. 네? 네. 이게 7.3 9가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요 식이 맞아요. 요 식이. 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게 다 수거가 돼가지고 0이 된다는 거죠, 0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2차 비앙키 한den식이라고 그럽니다. 요거.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아까 벡터 3개가 아구가 딱 맞아가지고, 아구가 딱 맞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느 시 공간에 가더라도 이게 상황이 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어느 데나 가나. 그래서 요 1차 비앙키 한den식하고 2차 비앙키 한den식은 시공간이 곡률이 많이 해졌든 적혀졌든 어떤 시공간 곡률이 막 중력파에 의해 가지고 막 흔들리든 간에 항상 요거는 만족한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비앙키 항등식이라고, 항등식. 그래서 요 2차 비앙키 항등식을 모디파이, 살살살짝 막 바꾸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바뀌는 거는 제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요게 바로 아인슈타인 텐세라고 그래요. 이게 보면 중력장압 방정식의 좌측항이에요, 좌측항. 기하적인 항인데, 그게 바로 출발은 아구가 딱 맞은 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이게 변하지가 않아.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바로 중력장압 방정식 좌측항까지 이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는 R의 이만 공률 텐서가 R의 L의 IJK인데 여기 보면은 IJ만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리치 텐서라고 그래요. 리치 텐서. 리치 텐서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리만 공률 텐서하고 리치 텐서는 같은 건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어떤 IJK라는 어떤 세 개가 되잖아요. 좌표계가 세 개가 되고 얘는 좌표계가 두 개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음 PPT에서 설명할 건데 에너지 모멘텀 텐서도 요 좌표계가 I급수 좌표계하고 J급수 좌표계의 관계해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리만 공률 텐서는 좌표계가 세 개 돼. 여기 보면은 I급수 좌표계, J급수 좌표계, K급수 좌표계였고 좌표계가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놈하고 리만 공률 텐서하고 요놈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요 리만 공률 텐서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리치 텐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리만 공률 텐서는 I급 좌표계, J급 좌표계, J급 좌표계, K급 좌표계에서 임의의 어떤 위치에다가 L급 좌표계를 아까 급 좌표계라는 건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L급 좌표를 잡아가지고 나온 게 리만 공률 텐서고 리치 텐서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다가 IJK인데 또 L이라는 구수좌표계를 또 잡으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더 줄이고 싶어 갖고 한 꼼수가 뭐냐면은 L 구수좌표계 대신에 여기 이 중에 여기다가 L 구수좌표계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또 보는 걸 보면 동일한 거를 동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 세 개가 두 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비슷했는데 이놈하고 이놈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배양기 하드식에서 0이 나왔으니까 아인슈타인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PPT에서 설명할 에너지 모멘텀 텐서도 어떤 공변 의문에 대해서 재료가 돼요. 그래서 재료가 돼서 아인슈타인이가 요거는 어떤 기하적인 거잖아요. 기하. 다 기하거든, 기하. 기하 같은 좌표계를 좌측에 있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공변 의문도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요놈하고 요놈을 같이 넣은 거죠. 우측에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놓고, 그 다음에 좌측에는 기하적인 2차 배양키 항정식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꼴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비례함수 K를 놓고 해서 만든 게 이게 이제 어떤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력장 방정식이 어떤 우주의 어떤 시 공간을 갖다가 모든 걸 다 설명하는 어떤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 PPT에서는 요 TIJ, 에너지 모멘텀 텐서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 PPT에서는 요 비례상수 K를 어떻게 구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이 휘어진 거는 바로 이러한 물질하고 에너지들이 주변에 이렇게 분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강의실에서도 뭐 여기 책상도 있고 막 많은데 이런 거에 어떤 분포에 의해 가지고 이 강의장의 어떤 시공간도 약간 다른 겁니다. 여기 저기 밖에 시공간하고 여기 강의장의 어떤 시공간은 달라져요. 왜냐하면 물질 에너지 분포가 다르잖아요. 밖에는 다르고 여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공간이 달라지는 거는 이 물질하고 에너지의 어떤 분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작은 의미에서는 원자도 되고, 뭐 빛도 되고 하지만 어떤 우주적 스케일에서는 이게 다 이제 어떤 별이나 은하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가지고 이런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공간이 이 이벤트 A에서 얼마큼 휘어지는가를 알려면 이러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어떤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 순간적인 속도를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있는 공간에서의 어떤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지는가를 보려면, 물론 지구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는 태양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화성의 영향도 받고, 은하의 영향도 받고, 뭐, 안드로메다 은하의 영향도 받고, 다 따져줘야 되거든요. 전 우주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따져줘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거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 걸 알려면 그거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 이벤트 A와 이벤트 B 어떤 인접한 그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의 어떤 요 부분의 어떤 변화만 따져주자는 거죠. 어떤 미소의 그 영역에서만 따져주면 그게 알면 그놈을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영역까지 적분을 취해주면 전 우주적 스케일은 아니지만은 적분을 취해주면 우리가 알고 싶은 데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시공간이 얼마나 쉬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벤트 A와 인접한 포인트 이벤트 B 사이의 어떤 요 사이 공간의 어떤 물질 에너지의 변화만 우리가 따져주자는 게 바로 에너지 모멘텀 텐서의 그런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사각형의 어떤 영역이 있는데 자, 여기 이 포인트를 우리가 이벤트 A로 잡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이벤트 B라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벤트 A를 또 이제 우리가 I 국수 좌표계라고 또 하거든요. I 국수 좌표계. 그 다음에 이벤트 B를 J 국수 좌표계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이벤트 웹을 인접한 포인트인데 요 영역만의 어떤 변화를 따져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쇠 구슬이 요렇게 지금 요렇게 통과한다는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이벤트 A 순간에서는 쇠 구슬이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이 방향이야. VI 구조벽의 VI. 이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 B 순간에서는 쇠 구슬이 이렇게 왔다가 이 정도에서 어떤 이 면에 어떤 반절만 걸치고 있는 거예요. 반절만. 네, 반절을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의 어떤 그 순간적인 속도는 이 방향으로 VJ로 이렇게 가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식 제일 위에 식 있잖아요. 로제로 C 자승.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MC 자승 아닙니까? MC 자승. 이게 여기 안에 어떤 많은 물질들이 있다고 그러면 로로 이렇게 밀도로 가지고 따져주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쇠구슬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요 로제로가 M0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M0 C 자성은 바로 이벤트 A 순간에서의 어떤 정지 질량의 에너지잖아요. MC 자성이니까. 거기다가 여기 I 구사표계의 어떤 사원 속도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 속도를 곱하면 요거에다가 요 사원 속도 요놈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 바로 요게 나오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 책 8장에 어떤 유도 과정이 나오는데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계산해다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 책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 성분이고, 요거는 이제 공간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VI 있는데 VI는 바로 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순간의 속도. 그래서 보면 저기 시간 성분을 자세히 보시면 M0C 자승에다가 감마를 곱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거. 감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오잖아. 질량 중과잖아. 질량 중과. 그게 M이, 요거 MB가 루트 1 마이너스 생이다 성분의 분리가 중에 어떤 M0거든, 이거.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은 이게 아까 여기는 쇠구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 M 자료라고 보시면 요게 어떤 이벤트 A에서
봤을 순간에서의 어떤 속도가 움직이니까 질량 증가가 되잖아요. 속도에 의한 질량 증가거든. 증가량. 에다가 C자선을 곱했으니까 중간 놈에다가 C자선이니까 그때 이제 에너지가 되잖아요. MC자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토탈 에너지를, 토탈 에너지.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그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돼서 한번 읽어보시면 개념이 잡힐 거고. 그래서 시간 성분이 바로 이제 토탈 에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간 성분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요거에 있던 토탈 에너지에다가 여기 보면 V 요 속도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인데 보면은 밑에가 C가 있어. 이게 빛의 속도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빠르게 어느 방향으로 가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멘텀이. 그래서 요거는 시간상분 토탈 에너지고 요거는 어떤 모멘텀인데 모멘텀이 빛의 속도에 비해서 어느 속도로 가냐를 나타내는 양이 바로 이겁니다. 요 양이. 그래서 요거에다가 다시 요놈에다가 다시 요걸 곱해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얘가 이제 여기 왔어. 얘가 이제 어떤 질량 증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다음 순간에 애가 되니까 얘는 또 VJ로 움직이잖아. 이게 여기다 이 상태에다가 또 이 상태에다가 감마 팩트를 요걸 다시 한번 VJ에 한번 한 거야. 다시 질량 증가 또 변하니까. 그렇죠? 이게 요게 보면 C하고 V 속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단위가 없이 그냥 어떤 스케일 팩터처럼 작용하거든요. 스케일 팩터. 그래서 제 책의 8장에 그 83페이지에 보세요. (83페이지)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퍼펙트 플루이드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요 스케일 감마 팩터잖아요. 스케일 팩터가 이벤트 A에서 한번 스케일 팩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 J에서 스케일 팩터가 이렇게 두 번 곱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아까 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 이벤트 A와 이벤트 B 사이에 어떤 시간 성분은 어떤 요 안에 남아있는 가감된 에너지 양을 말하는 거예요. 요 에너지 모멘텀 텐서 요게. 그 다음에 어떤 공간 성분은 요 안에 남아있는 모멘텀인데 어떤 가감된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나갔으니까 모멘텀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그 모멘텀의 가감된 변화량을 갖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요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요 TIJ가.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 TIJ를 다시 공변 비분을 해보는 거예요. 공변 비분을 하면 이제 어떤 여기서 시간 성분만 따져주면 요거거든, 요거. 그래서 요 IJ 있잖아요. T00는 뭐냐면 T00는 뭐예요? 여기에 이제 가감된 에너지 시간 성분이잖아요. 이게 여기에 가감된 에너지 양인데 가감된 에너지 양이고, 그다음에 T01은 그 운동량 모멘텀에 남아있는 가감된 에너지 모멘텀의 X 성분이죠. X 성분. 그 다음에 요거는 Y 성분, 요거는 Z 성분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떤 그 가감된 모멘텀 에너지를 갖다가 시간으로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가감된 에너지의 어떤 시간을 딱 변하는 양. 네? 그래서 여기에 가감된 에너지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딱 보면은 요 양을 요거를 넘기면 여기 남아있는 놈의 시간당에 변하는 양은 보시면은 여기 1이니까 X축으로 모멘텀이 X축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놈,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건 에너지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가 Y로 빠져나가고 남은 놈.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Z로 빠져나가고 남은 놈을 더하면 이런 되네요. 이게 여기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X로 빠져나가고 남은 놈, 그 다음에 Y로 빠져나가고 남은 놈, 그 다음에 Z로 빠져나가고 남은 놈이다. 여기에 남아있는 놈은.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 당연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그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주에서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왜냐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률을 감안했을 때 따져주면 이게 바로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만 제가 따졌는데, 모멘텀도 가감된 변화량을 따져주면, 모멘텀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런 게 성립이 돼가지고, 이게 요게 0이란 이 의미는 뭐냐면, 우주의 팽창률을 감안하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고,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공변미분에서 제로가 됐다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측항에 두는 거죠. 두고, 그러니까 요게 나왔잖아요, 요게.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막 변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잖아요, 막. 변하고, 여기에 있는 모멘텀도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고 있거든요. 그 변하는 놈이 바로 요 좁은 영역에, 이 좁은 영역에 시 공간의 어떤 휘어짐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중력장 방정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벤트 A와 이벤트 B 안에 이 좁은 영역에 에너지가 막 변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안에서 막 물질 에너지가 변하면, 이 좁은 영역에 그 시공간이
아까 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휘어진 형태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결정한다. 가 바로 이 중력방장 방정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장 방정식의 의미는 그거고, 그러면 이벤트 A와 이벤트 B 사이의 어떤 좁은 영역의 어떤 그런 시공간 변화를 알았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그 스케일도 크게 우리가 알고 싶어. 그러면 요 양상을 보고서 이게 적분 형태를 취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영역의 어떤 시공간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이게 시공간 분포를 안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바로 처음에 얘기했듯이 매트릭 텐서를 안다는 거거든. 매트릭 텐서가 어떤 시공간 분포를 표현한 게 매트릭 텐서거든요. 그래서 요걸 풀면은 어떤 시공간 분포를 알게 되고, 그 시공간 분포를 알면 중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연결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우주에서 여기에 막 에너지가 막 변하고 뭐 모멘텀이 막 순간적으로 막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상황을 우리가 그 슈퍼컴퓨터로 풀어야 돼요. 그런 상황은.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손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뭐냐면 바로 정적인 상황인데, 바로 지구나 태양 같은 어떤 구 형태. 이거 회전하지도 않아요. 구 형태가 있으면 이 물질이 이렇게 그 우주 공간상에 딱 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까 그 중력장 방정식을 푸는 거야. 풀면은 아까 했듯이 여기 이벤트 A하고 이벤트 B, 다른 말로 I 구수접하게 J 구수접하게 있잖아요. 그 사이에 미소 영역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 그 관계가 바로 GIJ라는 매트릭 텐서고, 이 매트릭 텐서를 갖다가 어떤 적분 형태를 취하면 이 전체 이 구 형태에서의 어떤 시공간의 어떤 분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슈바르트 실제요. 그 사람이. 슈바르트 실제가 이거 풀었어. 가장 간단한 경우로. 그래서 슈바르트 실드가 풀어봤더니 아까 맨 처음에 첫 번째 강의에서 시작한 그 슈바르트 실드가 풀어갖고 나온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아까 매트릭 텐서를 여기 구 형태 있을 때 I 섭표, J 섭표 간의 어떤 관계가 구한 게 바로 요거.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블랙홀 그림. 이 그림. 이 그림의 어떤, 이것도 구잖아요. 구 형태의 어떤 시간, 공간의 어떤 분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구 형태에 가까운데, 반경 R에 가까운 데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
그 다음에 멀어지면 멀수록 시간이 빠르게 가. 그 다음에 공간도 여기서 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찌그러져 있어. 근데 멀면 멀수록 덜 찌그러지는 게 바로 아까 그렇게 알게 된 게 바로 아까 그 중력장화 방정식에서 이걸 풀어가지고 요 메틸 텐서를 구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인슈타인이가 이런 중력장 방정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가 이 방정식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지표면의 시간이 어떻고 저기 GPS 위성의 시간이 어떻고 저 화성의 시간이 어떻고 알 방법이 없잖아. 아인슈타인이가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아하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K를 이제 구해줘야 돼요. 비례함수 K를. A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요 K를 구해줘야 이제 중력장 방정식 완성이 되니까 그 K를 이제 구할 때는 어떤 미분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떤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비례함수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력장 방정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잖아요. 간단하게 써 있는데 이거를 풀어보면 어떤 미분 방정식의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합쳐놓은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게 탄서식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간단하게 보이는데 이걸 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 때 초기 조건을 우리가 해서 푸는데 그 초기 조건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는데 그 두 가지의 초기 조건을 가지고 이제 저 비례상수 K를 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첫 시간에 스타트 할 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바로 요 구형 물체가 있을 때 아주 멀리 가면 알 반경이 멀리 가면 어떤 팽창한 우주의 메트릭 텐서가 된다는 거. 그건 첫 번째 내가 얘기했죠. 알이 멀리 가면 그 메트릭 텐서가 요 메트릭 텐서에 근접하게 된다. 아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고 경계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초기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이게 지구라고 그러면 지표면에 인접하게 I구 접촉에 J구 접촉에를 잡아줘요. 그래서 지표면에 잡았을 때 요게 바로 두 번째 초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부분에서 요 I구 접촉에 J구 접촉가 첫 번째 초기 조건이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구형태 물질에서 아주 멀리 갔을 때 평탄한 우주의 메트릭 텐서가 된다는 게 두 번째 초기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초기 조건을 가지고 요 비례상수를 구하면 C 4성분의 8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한 게 바로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장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그걸 구하는 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그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맛만 보여주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 가면 평탄한 우주에 매트릭 텐서가 된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 슈바르트 실드가. 그래서 여기 보면 2의 2 알파 R, 2의 마이너스 2 베타 R 있죠. 그래서 이 알파 R의 요 함수의 성격은 뭐냐면 R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제로로 가는 함수예요. 이거는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타 R도 R이 무한대로 가면 제로를 근접하는 함수. 그러면 R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2의 영성은 1이죠. 그 다음에 2의 영성도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구좌표계에서의 평탄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가 된다는 게 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슈바르트 실드가 푸니까 요게 특제로 구하면 이거잖아.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시면 R을 갖다가, 계속 키워봐요. 그럼 R이 만약에, 반경 R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되잖아요. 0. 그래서 이 길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R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되고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그 구좌표계의 어떤 평탄한 우주의 그 매트릭 텐서가 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표면에 어떤 I급수 빼 J급수 안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서는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초기 조건 가지고 나온 게 이거예요. 그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 만주 인력 상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량 들어가잖아요. 요 구 형태의 질량.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이게. 만유 인력 상수, 그 다음에 M.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이게 뭡니까? 만유 인력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다. 만유 인력 법칙에서 F는 이거잖아요. F는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이게 거리 R이라고 그러면 R 좌성분에 이게 M이고 M이면 G, M, M이잖아요.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인데 벡터를 표시하면 지구 방향으로 이제 R 방향 지금 R 벡터로 가고 마이너스 벡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내가 지표면에 초기 조건을 이용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이용했다는 게 바로 이걸 이용한 거예요. 초기 조건은 이제 이걸 이용한 거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만유인력 법칙은 이거는 어떤 유도에 의해서 나온 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실험을 통해서 나온 식이에요. 요거는 실험식이에요, 실험식. 실험식인데, 요 지표면에서 우리가 실험을 한 거죠. 요 지표면에서 실험을 해서 나온 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맞는 식이야. 이 값들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초기 조건을 그 비상수 K를 구할 때 쓴 거예요. 써가지고 그 뉴턴이가 만든 만유인력 상수나 어떤 질량 이런 게 어떤지 여기 보시면
그 중력장 방정식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이가 만약에 요 실험식을 안 만들었으면 요 식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뉴턴이가 있고 나서 아인슈타인이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됐죠? 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파트 3로 이제 제 책에서는 파트 3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딱 걸려가지고, 이쪽은 그, 뉴턴이가 말하는 만유인력 법칙으로 해가지고, 수성의 궤도를 한번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인슈타인의 어떤 중력장원 방정식하고 지오제식 방정식을 써가지고 어떤 수성의 궤도를 이제 다시 두 개를 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은 실제로 태양과 수성의 어떤 인력이 작용한다는 가정을 해가지고 이 수성의 궤도를 구하면 바로 요 식이 됩니다. 수성의 행성 궤도 운동 식이 바로 이 식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제 책의 11장에 이렇게 구하는 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면 요 식에서 바로 요게 바로 그 어떤 20률이라는 거거든요. 20률. 그래서 그 20률이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요 수석은 타원궤도를 그리게 돼요. 타원궤도. 요 식에서 요 식 따라가지고 타원궤도를. 그 다음에 입실론 요 20률 입실론이 1이면 이 수성은 그 포물선 궤도를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입실론이 1보다 크면 수성은 쌍곡선 궤도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20률, 20률론이 0이면, R은 이게 되는 그 완벽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의 어떤 질량에 의해 가지고는 어떤 태양 주변의 어떤 시공간을 많이 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만유인력 뉴턴이가 했는데, 행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다 관측 결과하고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인력이 맞다고 그 생각을 했어요. 다. 근데 이제, 그 수성에서 이제 그 관측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100년에 한 근일점이 여기 이제 그 타원궤도면 태양에서 가까운 데가 근일점이고 이쪽이 원일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해보 수성의 그 운동을 관측을 해보니까 그 완전 타원 운동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재보니까 한 100년에 한 이 정도의 근일점 이동이 발생이 돼요. 그 관측자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만원경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 이 태양, 수성하고 태양 사이에 뭔가 어떤 행성이 존재해갖고 그런 거 아니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의 행성을 이름을 붙여놨어요. 발컨이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인슈타인이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거 만유인력이 아니라 내가 만든 중력장 방정식. 그러니까 태양에 해가지고 시공간이 휘어가지고, 아까 내가 처음에 그 지오대식 방정식 설명했잖아요.
응? 그런 개념으로 한번 다시 수성의 궤도를 그려보자. 응? 아까 주어제식 방정식 설명할 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등속 원운동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서 시공간 휘어진 어떤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가 다시 수성의 궤도를 구해본 거예요. 구해보니까 바로 이 식이라는 거예요. 이 식. 그게 중력장 방정식하고 지오대식 방정식을 써가지고 다시 행성 궤도를 구해본 거야. 이게 시공간이 휘어졌다는 그런 개념으로 다시 수성의 궤도를 구해보니까 이 식이 나오는 거야. 보면은 요 만유인력만 작용했을 때의 어떤 그 행성 운동 방정식하고 행성 궤도식하고 이놈하고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꼴이 좀 비슷해. 유사해. 근데 딱 차이가 하나가 있어. 요 코사인 파이. 파이에 해당되는 거 자세히 보니까 요게 하나가 추가됐네. 요게.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요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궤도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막 벌컨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유인력만 존재하고 벌컨이 있어가지고 수성이 100년에 이 정도의 어떤 근육적 이동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 식으로 따져보면 이걸 계산해보면 이 식 때문에 이게 100년에 이 수치가 정확히 나와버리는 거야.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인슈타인이가 생각한 거죠. 내 식이 맞다. 요 발칸은 없다. 시공간이 휘어가지고 행성 궤도 운동을 그려보니까 이런 운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 수성의 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하냐면 만약에 뉴턴이가 만유인력만 존재했을 때는 이 타원 궤도가 영원히 타원 궤도야 돼. 이렇게 타원 궤도. 영원히 이렇게 돌아야 돼. 영원히 이렇게만 돌아야 되는 게 이제 뉴턴이가 얘기한 거고 아인슈타인이가 이제 한 거는 수성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요 근립점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수성이 이런 식의 운동을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실제적으로 수성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측도 이런 운동이 나왔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가 얘기한 게 맞아. 시공간이 휘어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는 내가 던졌을 때 내가 던졌는데 내가 커브 운동을 해. 내가 손에서 뛰는 순간부터는 내 입장에서는 커브 운동이지만 요 휴지 입장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요 각이라는 게 너무 작아. 42.316초라는 게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다른 행성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PPT에서 보면 이걸 설명 안 했네. 좀 키워주실래요? 이거 있어. 그래서 실제적인 꺼져버렸나?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운동은 이 타원궤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포물선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점 이동하는 거고, 얘도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근데 원운동 같은 경우는 애들은 근육점이 없잖아요. 원운동 하는 거는 근육점이 없다고,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운동은 원운동이야. 만유인력이나 상대성 이동에서 의한 궤도나 다 원운동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완벽한 원운동을 하는 궤도를 그리는 거는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거는 모두 이렇게 타원궤도예요, 타원궤도. 그 다음에 태양계 생성 초기에는 이러한 포물선 궤도하고 상공선 궤도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것도 아시다시피 궤도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태양 초기에 다 이제 먼 우주로 이제 날아가 버리고 지금은 이제 없죠. 그래서 대개의 지금 태양계에 남아있는 모든 행성이나 어떤 그 해성, 해성 그런 다 타원궤도를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만 완벽한 운동을 합니다. 이거 인공적으로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운동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GPS 위성이 바로 이런 완벽한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들. 정지궤도 위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완벽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설계를 해서 정확히 하면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완벽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설계를 잘해야 돼. 이렇게 설계를 잘해가지고 얘가 지구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 로켓을 쏘지 않습니까? 쏘가지고 가속 운동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고도에서 도달해가지고 얘를 요 R과 어떤 접선 방향으로 속도 얼마, V 딱 정해져. 이 고도하고 이 속도. 이걸 로켓을 잘 설계해가지고 이 순간에 딱 이 속도를, 어느 고도에 딱 속도를 만들어주면 얘가 이제 로켓이 꺼지는 순간부터는 얘는 이제 그 등속 직선 운동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도하고 속도를 딱 맞춰주면 얘가 정확하게 어느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GPS 위성 같은 경우는 그 고도가 얼마냐면 고도가 22,000km인가 돼요.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그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13장 186페이지네요. 186페이지에 보시면 고도 22,200km 고도에 그다음에 이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387,182cm/s가 되면 얘는 완벽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켓을 설계할 때 인공위성을 싣고 올라갈 때 이걸 계산을 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완벽한 운동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얘가 착착 속도가 바뀌거나 고도가 담아지면 얘가 대개 타원 운동을 가버리거나 아니면 타원 운동이 많이 길어가지고 추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우주로 공간으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아까 별빛에 이제 휘잖아요. 휘는데
아니, 태양,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 여기, 그 표면으로 지나는 요 별빛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태양 표면에 247 메타파스칼까지 중력 가속도에 해가지고, 공간이 휘어서, 이게 이제 살짝 휘게 돼요. 그래서, 별빛이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요거를 이제 에딩턴이가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에딩턴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지구가 여기 이 위치에 있을 때, 여기에서 밤하늘을 한번 딱 찍어놔요. 밤하늘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해가지고 이 위치에 왔을 때, 이때 이제 달이 여기에 있어서 개기일식 상황이 발생된 상황에서, 요 위치에서 이제 여기 사진을 딱 찍어요. 왜냐하면 개기일식에 해가지고, 달에 해가지고, 태양빛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이 보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여기서 사진을 딱 찍어갖고 비교를 해본 거야, 에딩턴이가. 그래갖고 첫 번째 그 사진에서 별 사진이 만약에 이렇게 막 찍혔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개기식 때 가서 사진을 또 찍어. 그러면 이제 만약 여기에 또 태양이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기식 때는 이제 태양이 가려지니까 이만큼 어떤 검잖아요. 별이 안 보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똑같은 부분을 찍는 거니까 똑같이 다 찍힐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할 대상은 바로 이별이에요, 이별. 태양 어떤 표면에서 근접한 별을, 요별을 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좀 위로 간 거야. 원래 여기에서는 별이 여기 있었는데, 보이죠? 별이 약간 살짝 위로 뜬 거예요. 뜨니까 뜬 걸 갖다가 해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1.9 몇 초가 나왔어요. 1.9 몇 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가 그 기호대식 방정식하고 중력적 방정식 써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75초가 나온 거야. 계산한 거는 1.75초. 그 다음에 에딩턴이가 측정한 거는 1.9 몇 초.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가 시공간이 휘어서 이렇게 모든 운동하는 게 다 그렇게 해서 운동하는 건가가 딱 증명이 된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에딩턴이가 그 별 사진을 찍기 전까지만 해도 이 빛이 휘어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빛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또 휘어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에딩턴이가 딱 요거를 딱 해서 딱 갖다 주니까 세 사람들이 그래 아인슈타인이가 맞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가 아까 그 수성의 궤도에서는 별로 잘 몰랐는데 요 에딩턴이가 딱 1.75초 딱 하니까 그냥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때부터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과학계에서 어떤 이다나 저 멀리 가 있는 변방에 누구 그런 취급을 받다가 지금 윤 선생님처럼 변방에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 취급받다가 에딩턴이가 딱 건반 사진 딱 찍어갖고 이거 봐라 그러니까 그냥 아인슈타인이가 맞다 해가지고 또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났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GPS 위성의 이제 그 시간차를 설명하는데 GPS 위성의 시간차도
구할 때 두 가지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차가 나잖아요. 지구라는 어떤 질량체에 가지고 어떤 반경이 R이 짧은 데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좀 멀리 간 데서는 시간이 좀 빠르게 가요. 예? 그래서 GPS 위성이 한 2만 200km 떨어져 있으니까 표면에서 얘가 어떤 시간이 좀 빠르게 가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시간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GPS 위성이 아까 계산했지만 3.8km인가? 한 4km 되거든요. 응? 초당 한 4km. 초당 4km 속도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다 알거든. 아, 이렇게 고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간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등속도 운동하는 거에서는 시간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등속도에 시간차가 발생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GPS 위성하고 지표면하고 시간차를 구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야. 아니, GPS 위성은 등속 운동이 아니고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등속 직선 운동을 가정하고 시간 지연을 계산을 하냐 이거지. 그런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여기 강의장에 오신 분들은 GPS성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운동하고 좀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GPS 위성의 입장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이구나.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시간 지연을 그 공식을 써도 맞구나. 그래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에 대해서 고도의 22,200km 때문에 시간이 빠르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초당 4km 정도의 등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발생되는,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지표면하고 위성하고 시간차를 계산해요. 계산해가지고 이제 지표면상에서 어떤 위치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은 다 아셨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다 알고 이제 가시는 거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태양의 어떤 빛의 어떤 휘어짐, 꺾어짐 1.75초,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수성의 궤도의 어떤 근일점 이동, 그 다음에 GPS 위성의 어떤 시간차, 요거는 다 뭘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요 구 형태의 어떤 휘어진 시공간을 나타내는 슈바르트 실드 매트릭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돼요. 계산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을 할 거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